5.16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박정희 소장이 5.16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전의 상태와 똑같은 지금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 5대 유튜브 한국의 최고의 유튜브 대표님들을 모시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에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5대 유튜브 대표님들이 우리가 생방송으로 방송을 하는데 각 유튜브별로도 전체가 다 지금 현장 중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이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반드시 이것은 끝난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른쪽부터 황양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디 건강하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참나. 그 다음에 우리 고성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범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신의 한수, 또 신혜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제 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음악을 하나 한번 들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방송실 준비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앞으로 내가 볼 때 이게 혁명가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황장훈 소장님, 예, 이거 노래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참 우리 고유한 정서로 예. 우리가 어떻게까지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왔는데 예. 이 나라가 이제 위태롭다, 네. 매우 위기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예. 우리 구세대가 하소연한 느낌으로 들어요. 우리 郭박사님 안 울었어요? 노래? 우리가 이제 1945년 2차 세계대전 후 네. 100여 개 나라가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어요. 네.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 네. 70여 년 사이에 네.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과 근대화를 이루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민주화를 이루어낸 네. 어느 것 하나도 정말 하기 어려운 거를 한꺼번에 성공적으로 해낸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유일한 나라죠. 예. 그 대한민국의 그 저력, 네. 비록 사진에 보이는 모습들은 네. 참 막 비난하고 처참한 장면들이 많지만, 네. 그러나 저는 저기서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요. 네. 근데 그 대한민국의 저력이 네. 어떻게 지금 와서 한꺼번에 무너지. 꺾어지고 있냐, 무너지고 있냐, 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생각하면 참 우리들이 못났다. 네. 그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네. 이범규 박사님. 이 누가 곡 만든 거예요? 나도 누가 우리 여기 강문에 나오는 누가 무명의 그 가수가 만든 건데. 근데 네. 와닿네요. 다요? 그 어떤 유명한 곡보다 네. 지금 왜냐면 절실하잖아요. 아하. 근데 이제 절실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네. 저는 안 무너진다고 봅니다. 아. 이제 이렇게 광화문 세력이 광화문의 국민들이 네. 다시 이렇게 세울 거다. 네. 저 노래 가사처럼 네. 저 절절하게 네. 다시 일어날 때가 지금이다. 됐다. 내일도 아니고 지금이다. 네. 지금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네. 각오가 또 새삼 일어나네요. 네. 신혜 대표님. 예. 신혜 대표님은 저 여기서 나이가 제일 젊으니까 예. 저게 별로 안 부딪히죠. 저 노래. 아니, 저도 이제 네. 50대 이제 중후반을 그래요? 네. 막내가 50대 중반이에요. 네. 네. 시작이 열불난다, 천불난다. 네. 지금 딱 그 저희 마음이거든요. 아. 네, 마음인데 앞에 그 사진들 보니까 네. 참 헐벗고 못 먹고 참 처참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 당시 상황을 보면서 네. 저런 그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던 대한민국을 지금의 선진국으로 만든 그 정신이 바로 이승만 정신인데 네. 그걸 까먹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힘든 게 아니냐. 네. 다시 좀 초심으로 돌아갈 때고 네. 대한민국이 이 전쟁 참화 속에서도 네. 이렇게 꿋꿋하게 버텨냈는데 네.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네. 물들어가고 있는 네. 그런 젊은이들 또 민주당을 지지하고 네. 좌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각심이 되는 노래였다. 네. 네. 그래서 저 이제 광화문에서 계속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강화문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이제 나라가 위험해졌다. 이 노래가 왜 나오게 됐느냐? 이번에 이제 총선 얘기를 또 한 바퀴 또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이제 192석 했잖아요. 저쪽이. 이거 이제 이쪽은 108석 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저 한경수 소장님부터.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가. 저는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데 대한 책임은 첫 네. 번째는 음.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되고 아. 두 번째는 이 한동훈이가 져야 된다고 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네. 이 극단적인 소수가 음. 지금 민주당을 장악해서 아. 민주당을 완전히 그냥 친북 좌파적인 정당 하. 그리고 이 이재명 개인의 사당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 보면 음. 이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네. 하나의 특정한 극단적인 세력이 음. 이제 어떤 이 정치 집단을 장악해서 네. 합법적인 선거를 거쳐 가지고 네. 그 나라를 민주국가에서 독재로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아. 지금도 헝가리 같은 나라에서 그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 사례가 이 지구상에 많기 때문에 음. 지금 민주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알던 그런 그 정통 민주당 그런 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의 철저한 네. 그야말로 이 모택동이가 네. 중국을 공산당을 장악해가는 과정과 비슷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네. 최근에 이제 보수 언론들조차도 이 다음 그 대선이나 이런 패배를 실감을 하면서 발을 빼면서 아하. 정권을 굉장히 공격하고 있어요. 심지어 아. 지난주 말에는 조선일보가 윤석열 정체성이 뭐냐 이래 물었지 않습니까? 하하.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수의 농객이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네.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이제 보수라는 걸 버리고 리버럴로 가자. 자유주의로 가자. 자, 자유주의라는 거는 미국식으로 말하면 중도 좌파예요. 아. LGBT, 뭐 게이, 레즈비안 이런 거 다 포용하고 이민, 난민 다 포용하자는 거예요. 아. 외노자도 포용하고요. 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도 수용하자는 겁니다. 자유주의라는 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이제 한국 사회에 이 보수에서 거대한 이 폭발, 핵폭발 같은 게 일어나고 아하. 거대한 발상의 전환이 저는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갖다가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개딸이라고 부르는 사람 숫자를 다 합쳐보면 몇 명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네. 불과 30만 명이 저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네. 지난번 선거에서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이 지금 63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보수에서의 거대한 혁명을 갖다가 왜 못하느냐 이쪽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소수라도 이쪽의 소수는 상당히 네. 무기력하다. 우리 좀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 고 박사님. 선거 이거 책임 이거 저 192대 108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천하가 무너지면은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황장 소장 말씀대로 네.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이 있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책임이 있지만 네. 제 책임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못지않게 책임이 저도 아이고 또 크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셔라. 아니 이게 제가 겸손하시죠. 겸손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이게 객관적 조건이 어떻든 그 해답 없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리 객관적 조건이 우리에게 불리하고 어려웠다 하더라도 뚫고 나갈 길은 있었을 거고 네. 또 그 역량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체적으로 제대로 조직하고 활용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한동훈 못지않게 고성국한테도 책임이 크고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정광훈 목사에게도 책임이 크다. 아이 참 이렇게 저는 아유 생각합니다. 참나 난 책임 없는데 참나 정말. 그리고 그러한 자기 반성에서부터 네. 나가야 비로소 길이 열린다. 네. 이를테면 지금 대통령 책임을 아무리 강조하고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네. 거기서 우리가 2년 후 3년 후 대선에서 네. 승리할 길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유파 전체에서 네. 이 책임론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논의에 너무 오랫동안 매몰돼 있으면 안 된다. 네. 뭐라도 길을 찾아서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더 네. 정확하고 네, 좋다. 좋습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한 번에 이거는 주제는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 더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저 이범규 박사님. 예.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책임이 누가 더 큽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책임이? 왜냐하면 저는 그 단언하는데 부정선거로 졌는데 네. 이렇게 대한민국이 부정선거 하기가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딱 해먹으면은 네. 부정선거 한쪽으로다가 타켓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윤석열 책임이다, 한동훈 책임이다, 무슨 선거 전략이 잘못됐다, 공천이 잘못됐다, 무슨 난리가 나요. 그러면 부정선거한 입장에서는 팔짱 끼고 야 이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니, 저 어떨잖아. 그럼 결국은 누구 책임이냐?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나서 물어보지를 않았으니까 인식을 했는데 수사를 말하자면 겁을 먹어서 안 했어도 통수권자의 책임이요. 인식을 못했으면 직무유기에서 책임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책임은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자기가 패장이잖아요. 패장은요. 자기가 선거에 이겼을 때나 졌을 때나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물리적으로 선거에 졌으니까 자기가 선거 전략이 왔죠. 진 거에 책임도 있지만 네. 부정을 당했으면요. 네. 패장은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졌으면은 이게 얘기가 다릅니다.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도요. 그렇지. 올림픽이건 어떤 경기에서도 도핑에 당하건 상대의 반칙에 의해서 당했는데 감독이란 사람이 상대의 도핑이나 반칙을 아무런 거론을 안 한다. 그냥 넘어간다. 이건 감독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상대가 반칙을 썼으면 저 반칙 저거 짚어야 된다. 네. 저 반칙 때문에 우리가 졌다 하고 나올 줄 아는 감독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의 책임은 부정선거를 못 막은데 책임이 있다. 저는 뭐 다른 건 뭐 100가지 음식으로 여러 가지 책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부정선거에 당했는데 탑을 놔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유 100가지 이유를 뭐 100소를 낸다는데 100소 이유 내면 뭐 합니까? 부정선거에 당했는데. 신하희 대표님,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192대 108.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한동훈을 왜 비대위원장을 세웠냐? 당정 관계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보궐선거와 관련돼서 강서에서 대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적당한 인물을 찾다 보니까 그래 대통령과 관계라든가 네. 그리고 국민적 인지도 이걸 통해서 한동훈을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네. 그 선거를 잘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자기가 거부했어야죠. 근데 자기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이번 총선 승리하겠다. 그리고 네.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면은 네. 자기는 사라지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선거 참패했는데 책임을 져야죠. 네. 근데 지금 한동훈이가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크냐, 네. 적냐 이걸 떠나서 책임지는 놈이 한 명도 없다. 하하. 예.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책임 안 지고 있고 네. 국민의힘에 있는 당직자들 네. 그리고 지도부 책임 한 명도 안 지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나오는데 원로들은 한동훈에 대한 백서를 만드는 걸 뒤로 미루라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총선 전의 상황을 타개하고 싶어서 한동훈을 지지해 준 거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뒤에 한동훈이 그걸 받아서 제대로 하나도 한 게 없다. 네. 그 뒤에 또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이걸 수습을 못 하고 있다. 네. 백서 하나 쓰는 거 갖고도 막 서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총선 패배의 큰 책임보다도 네. 지금 현재 상황에 큰 책임은 국민의힘과 한동훈의 뭐 요즘 오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한동훈의 간보기 정치, 한동훈의 대리 정치,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태의한 정치가 보수를 지금 더 좀먹고 죽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책임질 사람은 확실히 책임을 지고 반성할 게 있으면 국민들한테 확실히 알려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못하는 패배 이후에 팀을 제대로 꾸리지도 못하는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라져야 될 정당이라는 게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이런 정당 갖고 다음 지방선거 대선 못 갑니다. 더 망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책임 있느냐보다는 지금의 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근데 황우여
비대위원장 들어와서 지금 하는 것도 보니까 야 이거는 당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을 민주당에다 갖다 바치고 있구나.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이 듭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부정선거 요것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빡세게 한번 다루기로 하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에 48%로 당선이 됐습니다. 48% 당선이 되면 원래 한 달에 1%씩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모든 대통령들은 올라갔다가 나중에 말기 때 가서 뭐 30% 20% 내려가든지 말든지, 박근혜 때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65%까지 다 올라갔는데, 이번에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만 48%로 당선됐는데 한 달에 1%씩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야. 결국은 나중에 지금 현재 28%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전반기라고 치고 2년,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중에 2년이 지나갔습니다. 2년 동안에 이렇게 된, 참혹하게 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한번 황상수 저 대표님부터 한번 이거 2년 동안에 2년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2년. 저는요, 그 2년 동안의 이 여론이 선거 전에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선거에서 다 패배를 할 거라고 봤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 표를 왜 졌는가 보면요, 수도권에서 122석 중에서 103대 19로 84석 졌습니다. 수도권에서요. 네. 그런데 전체 범야하고 이 여당하고 차이가 192대 108로 84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진 거예요. 네, 맞아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진 게 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수도권에서 이렇게 크게 졌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럼 왜 경상도에서는 지난번보다 오히려 PK 지역이나 TK 지역에서 나아졌잖아요. 몇석 그럼 늘어났어요. 왜 나아졌냐? 그 지역 감정이 작용한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러고 이제 강원도도 나아졌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이나 천안은 수도권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죠. 요즘은요. 여기서는 패배한 거는요. 그렇게 본다면 수도권 아니고는 괜찮았는데 수도권에서 왜 이렇게 됐냐는 것은 집값 폭등의 문제였습니다. 부동산이. 그래서 정부가 이 집이 없는, 또 집 때문에 고생하는 다수 사람의 입장에 서서 부동산을 갖다가 폭등시키지 않는 그런 파격적인 정책들을 갔어야 되는데, 네. 돈 빌려줄 거니까 집 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종 개발을 갖다가 온 사방에 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용도 완화 뭐 이런 것을 다 한다고 했어요. 네. 메가시티까지 이야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민심이 집 때문에 돌아가지고 이렇게 폭탄으로 온 거예요. 이거는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제가 제 방송에서 100번도 더 이야기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민심이 네. 집 때문에 경기, 인천에서 특히 심할 거고, 서울도 변두리는 지금 이 완전히 콘크리트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게, 저는 이 집권 여당 그리고 이 정부가 정말로 어리석었다. 네, 그런데 자. 한동훈이는 그것도 모르고 운동권 청산하고 이재명이 조국 심판한다면서 떠들고 다녔으니까 포인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자, 이제 그 선거 문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하는데, 황정은 대표님 미리 벌써 말씀하신 것 같고, 이 고 박사님 2년 동안에 윤석열이 정치를 했잖아요. 네. 지지율이 왜 안 올라가고 그- 떨어졌느냐, 그 책임에 예, 대해서 한번 아니 그 문제 우리가 좀 솔직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국민의 힘이 키운 후보가 아니었어요. 또 솔직히 자유파가 키운 후보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상황적 산물이에요. 음. 만약에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를 한두 명이라도 보유하고 있었다면 아마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또 우리 자유파가 그 받아들이지 않지. 그렇죠. 자유파가 대선 승리를 위한 무슨 후보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건드나 받겠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못났던 거예요. 우리가 무능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선거는 이겨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며칠 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잡아놓은 원흉이다 그러면서 그냥 비난하던 윤석열 후보를 말하자면 우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놓고 모든 책임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다 덮어 씌우고 그냥 우리는 그냥 뭐 할 일 다 했는데 이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네.
48%를 이겨서 50%대로 잠깐 올라갔던 적이 한두 주가 있습니다. 그 팩트는 팩트니까. 그리고 나서 쭉 말씀하신 대로 떨어졌는데요. 네. 그거는 우리 자체 후보를 내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은 했지만 네. 영 뭐 마음에 흔쾌하거나 내키지 않는 자유우파들이 등 돌린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사건적 얘기들은 있지만 자유우파들이 등을 돌렸어요. 특히 TK 지역에서 아주 편하게 15% 돌렸어요. 빠져버렸죠. 15% 예.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어떻게 지탱을 합니까? 종북 주사파들은 어차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이겨서 정권 잡으면 좋지만 지더라도 그들의 혁명 목표는 여전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흩어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 2년 전 대선에서 정말 체제 수호를 위해서 다 똘똘 뭉쳤냐 그거 아니거든요. 이익 집단. 그러니까 이제 대선에서 이겼으니까 계속 뭉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슨해진 것이고 등 돌린 사람들이 생기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 서운한 사람들이 등 돌리고 대통령이 저렇게 가면 이쪽에서 등 돌려버리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추락이 됐고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된 것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영입했는데 그리고 정말 우리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는데 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거의 내치다시피 방관하다시피 방치하다시피 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못난 모습을 냉철하게 쳐다보고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지. 우리는 다 잘했는데 윤석열이 뭐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걸로는 저는 해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전문가가 아니고 문재인이가 임명한 검찰총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모른다고 봤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전반기 2년을 마쳤단 말이에요. 마쳤는데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내가 우리 이봉규 박사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빼고 지지율이 하여튼 간에 쭉쭉쭉쭉 떨어져서 28%까지 갔잖아요. 어떨 땐 24%까지도 가고 사람으로 윤석열 빼고 사람으로 따지면 전반기를 주도했던 사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그 밴드웨곤 효과라고 있잖아요. 네. 그 마을에 서커스단이 와가지고 마차에서 막 북치고 꽹가리치고 프랭카드 걸고 막 보면 아이들이 그 마차를 따라갑니다. 맞아. 그게 밴드웨곤 효과인데 그 마차가 우리나라는 무슨 마차냐면 여론조사라는 마차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뭔가 뜨면은 정신없이 다 그게 몰아갑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내려가면은 진짜 내려간 줄 알고 내려갔다. 그렇다면 이 윤석열이 뭘 잘못했다. 사실은 잘못한 거 없는데도 잘못해서 내려갔다. 쫙. 이준석을 만약에 돌풍으로 띄우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돌풍. 김어준이 여론조사 꽃이라는 데서 이준석을 한번 턱 띄우면 이준석 돌풍. 그러면 또 이준석의 장점을 막 찾아요. 젊어서 그렇다, 개혁이다, 윤석열한테 맞짱 떠서 뭐 돌풍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 대표를 만듭니다. 윤석열 지지율, 국힘 지지율을 하락시킨 것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에서 밴드웨곤을 마차를 끄는 거예요. 여론 조작이 됐든 지네들이 편한 모집단에서 건져 올린 여론조사를 딱 한 군데서 내면은 여기저기서 막 좌파 패널 매체에서 받습니다. 받으면 우파 조중동도 동달아 받아요. 그리고 밴드웨곤으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건데 여론조사부터 사기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대통령의 용기가 없어서 이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수사 라인을 움직이지를 못했다. 이재명 못 잡아놓고 문재인 수사 못 들어가니까 국민들이 답답한 마음에 보수는 답답해서 소극적이 됐고 좌파들은 자기네 주군들이 안 들어가니까 신바람이 나서 난리들을 치고 결국은 이재명이 만약에 감옥을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1년 전에 집어넣었어요. 정상대로 하면 1년 전에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어넣었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이상 치고 나갔고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못 친 게 누구냐? 한동훈 법무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뭉갰어요.
그 뭉갠 이유는 비겁해서 뭉갰는지 아니면 뭔가 어떻게 뭐 연계가 됐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뭉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저는 두 자, 가지로 봅니다. 최 대표님. 예. 인수위 시절이 구성이 될 때에 그때의 이제 제1 중심은 장제원이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권성동, 그다음에 이제 그 대표했던 뭐 김기현 뭐 이런 사람들은 2년 동안 도대체 뭘 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 어차피 정치 모른다고 치고 검찰의 검찰의 전문가니까 대통령 모른다고 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좌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반기를 망가뜨렸냐. 지금 그 사람들은 다 쫓겨났잖아요. 지금 현재 그 윤석열도 그렇죠. 아는 거예요. 이놈들한테 내가 사기당했다. 그래서 이제 다 내쳤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일단 뭐 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가다가 또 뭐 최악일 때는 20%, 지금은 이제 30%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홍보의 부재, 예. 홍보가 너무 부재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정권 초기에부터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이준석 문제란 말이에요. 내부 총질. 예, 내부 총질이 이어져 갖고 이준석 때문에 뭐 다른 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상황. 그다음. 예, 그 다음에 좀 전에도 우리 이봉규 대표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이재명하고 문재인을 네. 제대로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켰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근데 그걸 방치했던 중앙지검장하고 그리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네. 그 중심에 한동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온 것들이 결국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못하면서 강서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그리고 그 여파가 이번 총선까지 오고 이런 부분들이라 이거죠.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역대 정부들은 집권하자마자 적폐청산. KBS, MBC 뭐 다 이제 사장 교체하고 적폐청산하고 들어갔는데 제일 잘한 사람이 문재인이지. 예, 그건 바로 했습니다. 다 네, 그냥 내려놨으니까. 바로. 네. 근데 지금 보면 아직 MBC 사장 하나 교체 못했고 아. 공기관장 170여 개를 교체를 못했고 KBS 사장 이제 간신히 하나 교체했고 그것도 호수아비야. 허수아비죠. 그러고 보면은 네. 아직까지 이 정권에 대한 인수 작업이 다 끝나지 않은 특히나 이제 언론 관계 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네. 오늘 또 축하드려야 되는 우리 또 고성국 박사님이 또 KBS에 네. 또 라디오 진행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확정됐어요? 아, 예, 어제부터. 와, 박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박수. 아, 그러니까 이게 박수, 네. 네. 사실은 2년 전에 시작이 됐어야 되니까 정권 교체하자마자 그러면서 우리의 이야기 담론들을 쭉 펼쳐 나갔어야 되는데 네. 이제 뭐 선거 끝나갔고 말이죠. 정말 스피커를 제대로 활용할 때는 못 쓰고 이제 와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이 이제 뭐 다행스럽긴 하지만 늦었고 나머지 부분 하나도 해결된 부분이 없다는 거죠. 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네. 적폐청산 작업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방치한 부분들 그것이 이제 또 한동훈으로 시작된 것이고 그게 다 대통령이 다 그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까지 다 온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지율 볼 필요도 없다. 예, 선거가 있습니까? 뭐 이제 앞으로 2년 정도 있어야 이제 지방 선거니까 선거도 없다. 그럼 지지율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네. 무조건 대한민국 정체성 바로 잡고 네. 그리고 이재명, 문재인 깜빡 넣는데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좌고우면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예, 자, 그다음에 저 말씀 잠깐만. 아니 내가 다 한마디 해가. 저 방송 시간이 몇 시예요? KBS. 아침 7시 20분부터 라디오예요? 100분간. 예. 예. 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네. 그때는 무조건 이 방송 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 순서를 따라서 예, 그러시죠. 예. 일단은 우리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 문재인 구속. 그다음에 또 조국이 구속. 이재명 구속인데 이 왜 구속을 못 했는가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네. 여기 앉아 있는 이 보수 우리 보수 리더라는 사람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고요. 이 네. 방송을 듣는 이 보수의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분들의 책임도 크다고 봐요. 네. 지난 대선 때 저는 6천만 원을 들여가 없는 돈에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내가 빌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윤석열 후보한테 요구를 했어요. 문재인 청산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만 하면 내가 들어가겠다. 아, 답이 없어서 내가 그 등기도 보냈어요. 네. 국민의힘으로. 그래서 답이 없어서 국민의힘 앞에 가서 2주 동안 집회 신고를 해가. 그 네. 추운 겨울에 눈비 맞으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우리 보수가요. 그냥 다 도와주기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어쨌거나 간에 민주당에서 저 문재인 밑에서 총장을 하다가 이쪽으로 왔으면 네. 저분이 보수의 정체성이 제대로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러지 않고 다 밀기만 했어요. 확인하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이 좀 아리까리하면 확실하게 주입시켜서 그 다음에 선거에 이기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선거 때 그걸 짚어서 안 하고 당선되고 나니까 별명이 55분 아닙니까? 1시간 회의하면 55분하고 투가면 깽노하고 네. 그건 누가 이야기해요? 아무도 말 못하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 자신의 이념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히 주입되지도 않고 또 한국 사회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주입되지 않은 채 보수 진영에서 후보가 없어서 꼬다시피 해가 데리고 와서 당선시킨 거예요. 네. 가만히 보면 그 전에 문재인한테 대선에 졌지요. 총선 3연패 했지요. 네. 보수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내 다음 대통령 하겠다라는 사람들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하고 조국하고 붙어서 이길 만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없어. 선거 100년을 해도 이제 못 이겨요. 없어요. 그렇다면 네. 이 보수가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느냐를 선거 이전에 확실하게 밝혀야 돼요. 뭐 원희룡이든 오세훈이든 안철수든 그걸 미리 확실하게 밝혀서 되면 곧바로 미리 플랜을 준비해서 이 좌파 청산에 들어가야지. 지금 좌파가요. 문화계, 언론계, 노동계부터 해가 지자체까지 전 사회를 장악해가 있기 때문에 보수로 정권이 바뀌어도 위에만 바뀌지 밑에는 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성향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게 한국 사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보수파라는 사람들, 아스팔트파라는 사람들이 그냥 누가 될 만하면 거기 전부 가서 줄 서가지고 딸랑딸랑 하니까 선거 전에 그걸 짚지 못했으니까 누구 탓을 하겠어요? 우리 탓이죠. 저는 대통령하고 뭐 전화도 한번 한 적 없지만 그 수석들 있잖아요. 수석들, 특별히 사회 수석 이런 사람들이 임명이 되면 꼭 이제 내가 가문 운동을 주도했다 해서 날 찾아와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왜 우리 초창기에 말이야 소원이 말이야 윤석열을 만들 때 이 문재인 구속, 조국이 구속, 그 다음에 그 이재명 구속인데 왜 이걸 구속을 안 하냐?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이제는 난 좋은 말 안 하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지만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한테 속았다 이거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이게 수사를 안 했다 이거야. 이 수석들이 나한테 설명하는 말이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열 받았다 이거야. 그것 때문에. 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네.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역대 정권의 그 정권 초기를 보면요, 네. 일단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해요. 우선 그 청산해야 될 적폐가 실제로 있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하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새 정부가 출범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를테면 아까 공기업 하나 제대로 교체 못했다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이게 적폐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면요, 네. 알아서 다 사표 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정권 출범과 동시에 윤석열 정권의 핵심들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 생각해요. 이건 기본 상식이니까. 그렇지. 예.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지낸 특수통 검사잖아요. 그렇죠. 제일 잘 알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환히 보일 거라고요. 네. 어느 대목이 청산돼야 될 적폐인지 예. 보였을 거라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조각의 가장 그 충격적인 이 인사가 바로 한동훈 법무장관 아니었습니까? 와.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으로 다른 사람들은 뭐 거의 관심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자리냐? 검찰총장에게 유일하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자리예요. 통째로 합해서 뭐냐 적폐청산을 해야 될 바로 그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법무장관이 그러니까 총지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권자고 그렇지. 이 법무부 장관한테 국무위원 중에 유일하게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한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건 대통령도 수사 지휘를 직접 못 합니다. 하면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국정 철학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 딱 됐을 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신호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그런데 2년 지났는데 네. 한동훈 장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네. 그리고 이원석 총장 아직 임기 몇 달 남기고 있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이겁니다. 둘이 저는 야합했지. 그래서 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누구 수석이 전했다고 하는 그 얘기 대통령이 속았다. 네. 그 얘기가 저는 일리 있겠다라고 아. 하는 저 느낌을 갖는 것이고요. 네. 최근에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가면서 빈 자리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네. 이원석 총장하고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몇 마디 주고받는 거를 보시면 이 사람 굉장히 강단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거 확실하게 우리가 느낄 수 한동훈보다 있습니다. 훨씬 선배죠. 예, 훨씬 선배이기도 하고 훨씬 강단이 있다. 어. 그다음에 이번에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39명의 검찰 수뇌부를 교체했는데요. 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한 임기를 넉 달 정도 남기고 있으니까 한 2달 전에는 새로운 검찰총장 지명이 되고 그렇지. 그러면 검찰 수뇌부에 대한 인사는 새 검찰총장과 협의하에 하는 것이 그렇지. 정상인데 그걸 한 2달 이상을 기다리지 않고 수뇌부 교체를 전격적으로 했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요. 더 이상 이원석 총장한테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이 인사가 단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지난 2년간의 그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네. 문재인, 이재명 사법 처리, 네. 조국이 포함 네. 사법 처리 이 문제를 네. 비록 2년이나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다. 네. 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 수뇌부 인사 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서 1시간 안에 마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우리 여기 그 최고의 유튜브 거기 제가 이제 거기 설명하러 가면은 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고 말이야. 난 말도 안 했는데 왜 나를 금지시키고 말이야. 늘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 입장이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빨리 가서 이제 주제를 빨리빨리 한마디씩 다루겠습니다. 지나간 얘기는 다 간두고 네. 지금도 문재인, 이재명, 조국이를 구속시키려면 누가 제일 먼저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네. 지난번 세 명보다 나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보다 완전히 멤버 교체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하고 갈라쓰게 된 것도 수사를 제대로 믿었던 한동훈이 네. 브루투스 너마저 네가 왜 수사를 안 하냐 거기서부터 갈라졌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마리 앙투아네트도 나오고 뭐 이제 맞아요. 처음은 수사를 안 한 거.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민정수석대로 새로 온 사람이 이 사람이 또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하. 여기다가 중앙지검장 이창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수원지검장이 이 사람이 윤석열의 원래부터 오른팔이었대요. 아하. 원래는 한동훈이 오른팔이 아니었는데 아하. 원래 오른팔이 이 사람을 수원지검장에 갖다 놓고 수원이 지금 이재명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원래 구수했잖아요. 네. 발동이 늦게 걸려요. 이 양반에. 참 답답해 죽겠어. 아주. 충청도라서 그래. 충청도. 늦게 걸렸는데 네. 이제 한동훈한테 당한 거를 어. 이제 제대로 이제 박성재를 통해서 이창수를 통해서 이제 드라이브를 건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거는데 문제는 대통령이에요. 네.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할 수는 없지만 의지가 이것들 그냥 내가 이번엔 보내야 되겠다. 네. 국회 시작하기 전에 22대 시작하기 전에 보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요. 민정수석이 움직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움직여서 다
이걸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움직인 기미가 보였다. 저는 이번에는 희망이 좀 보인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는데 그 한동훈 내지 원희룡 내지는 뭐 쭉 나왔잖아요. 네, 네. 거기에는 미래 희망 걸 사람 한 명도 없다. 하하. 저는 한 명도 없다. 네. 새로 나온다. 새로 새로 어디서 나오냐? 네. 이창수가 만약에 네. 여기서 건지면 이재명을 감옥으로 보내거나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거나 정말 수원지검장이 만약에 그 일을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영웅된다. 그리고 부정선거 누가 수사 들어가는 사람이 박성재가 지시를 하든 네. 민정수석이 지시를 하든 이창수가 뭘 하나 물어서 하든 나는 그 사람이 다음에 뜬다. 지금의 한동훈, 원희룡, 오세훈 무슨 아이고 다 도루묵이야. 다 안 돼. 다 안 된다니까. 이제 새로운 영웅이 우파에서 뜬다. 아니면 아스팔트에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신하진 대표님. 네. 이제 그 3명 구속 이거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3명 구속을. 이 3명 구속이 이제 국가의 운명을 이제 딱 이제 지금 딱 예, 걸렸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네. 가장 중요한데 네. 앞서 그 대통령 지지율 부분에 얘기하면서 잠시 이제 놓친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이 인사에 대해서는 정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짚어야 돼요. 사람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을 믿은 것이 아닌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굉장히 훌륭한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을 이번에 이제 정확하게 요소요소에 배치했지만 네. 또 지켜봐야 됩니다. 네. 우리 한동훈 들어왔을 때 얼마나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은 네. 한동훈이 또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을 꼭 날려야 됩니다. 당이 잡혀야 전반적인 분위기가 확실히 다 잡히고 네. 대통령의 영이 쓰는 건데 네. 당에서 이준석 있을 때 대통령 공격하고 네. 또 한동훈 들어와서 또 대통령 공격하고 네. 그러면 나머지 일들 아무리 잘해봐야 네. 또 공격을 받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는 당과 대통령 그리고 행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가 매우 중요한 전당대회다. 이번에 제대로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네. 한동훈이 지금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는 또 그제군요. 한동훈이 이번에 중국산 직구에 대해서 네. 대통령실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KC 인증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발표를 하니까 잽싸게 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어서 국민에게 편익에 불편을 끼친다고 또 벌써 이미지를 이제 반 윤석열로 잡아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네. 이재명, 문재인 깜빵 가는 거 물 건너 간다. 네. 지금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한동훈에 대해서 좌파 언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 써주고 있어요. 네. 뭐 좋아한다는 것까지 뭐하지만 잘 써주고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을 통해서 우리는 다 깜빵 갈 줄 알았는데 한동훈이 들어와서 이재명도 살아나고 조국도 살아나고 민주당도 살아나고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한동훈이 계속 가면 윤석열 탄핵된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문재인을 누가 깜빵 보냈느냐 이거는 이번 전당대회에 한동훈이 낙마하는 게 먼저 우선순위가 아닐까. 네.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요 당 대표는 또 새로운 주제로 빨리빨리 한 바퀴 돌리려고 했는데 이번엔 고 박사님부터 네. 서울중앙지검장 있죠. 네. 그 사람이 3명을 구속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구속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이제 네. 그분 좀 알아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이력을 보니까 이걸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성남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요. 여기 지청장으로 있으면서 성남 FC 사건을 수사했고 그걸 가지고 이재명을 기소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재명하고는 전면전을 이미 한 1년 넘게 붙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무슨 이재명이 세다고 해서 주눅 들거나 위축들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미 기소를 했다. 이재명을. 그리고 이재명이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여러 의혹으로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지만 법조계의 얘기는 대체로 성남 FC가 제일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남 FC가.
그래서 저는 이창수의 실력도 믿고 이창수의 담력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재인의 경우에는 이미 본인이 거의 뭐 다 죄상을 낱낱이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백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가 자서전 안수될 책까지 통해서. 써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잡아넣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조국이는 뭐 이미 거의 끝난 상태고. 그래서 그거는 이창수가 손보기 전에 대법에서 끝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법 처리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아. 중요한 거는 이거 다 잡아놓으면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다시 3년 후에 정권 재창출하냐 그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지. 그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우리 저 대표님, 예.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3명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요 검사는 동일체. 그래서 검사라는 것은 위에 아, 검찰총장 뜻이 어떤가에 달려 있고 아, 그 다음에 또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어떤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대통령이 넣겠다고 하면 넣는 거야. 아. 저는 이재명이가 아직도 구속 안 된 게 네. 밑에서 말을 안 듣고가 아니라 어. 다른 일을 한다고 바빴든지 네.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적당히 겁 좀 주고 가자라고 했고 아니 한동훈한테 속은 것 같아. 예, 또 문재인은 옛날에 모시던 대통령이니까 넣기 네. 좀 부담스럽고 어.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어넣을 의지가 결여됐기 때문에 이 벌어진 모든 사단이라고 봐요. 아, 그럼 이제 여기서 자기가 선택할 길은 두 개예요.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문재인 진영의 딜이 되어서 내가 임기를 보장받을 것이냐. 네. 아니면 저것들을 갖다가 집어넣고 다 꺾어버려서 내가 임기를 채울 거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네. 지금 3년을 기다리다가는 자신이 지금 하도 많이 걸려 있어서 어떻게 그렇지.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 3년 안에 이 정권을 뒤집어 버려서 판을 끝내려고 하죠. 맞아요. 조국이는 이재명이보다 더 급하죠. 깜빵 문 앞에 더 가까이 접근해 있죠. 지금 2심에서 2년 받았는데. 거기 또 한동훈까지 협력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둘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태로든지 윤이 네. 자신들을 갖다가 안 집어넣겠다라는 뭐 어떤 물밑 보장을 받아내려고 지금 이 공세를 강화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확실히 안 온다면 엎어버릴 거라고 지금 네. 보고 있어요. 네. 올 가을에 엎을 거라고 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윤이 지금 저 사람들하고 딜 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그걸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양정철이 박영선 같은 이야기가 안 나와야 돼요. 나는 이제 등 뒤에 여기서 밀리면 싸우다 죽겠다. 그래서 한 나라를 끌고 가던 대통령으로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실패했으면 근데 자결이라도 하도 아니 자기가 박근혜처럼 또 깜빵 간다니까. 자결이라도 이번에 하겠다라는 네. 각오로 여기서 결사적으로 밀어 넣어라. 그렇지. 다 내 책임지겠다고 밑에 해야 검사들도 나중에 후환이 걱정이 안 되고 에라 같은 길에 서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갈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이럴까 말까 하면서 지금 수사한다고요. 좋아할 거 없어요. 김정수 수사니 뭐 그 노무현이 그 문재인 전 사이 수사니 잡아다가 나중에 퉁치려고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은 지금 이재명이나 조국 보고 자기한테 공격하지 말라고 특검하지 말라고 퉁치려고 수사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본인이 여기서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치고 저것들하고 싸우다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어야 저것들이 들어가지. 그렇게 먹지 않는 한은 지금 뭐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심이나 검찰총장 결심에 의해서 될 일은 아니다.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자, 그 이봉규 박사님. 사실은 제가 보니까 저는 굉장히 그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래가지고 광화문에서까지 오해를 받아요 저한테. 정가훈 목사님 세상에 광화문 총사령관 만들어 줬더니 윤석열한테 사기나 당하고 있고 이래요 나한테. 윤석열한테 속아가지고 말이야. 그 따위로 하려면 총사령관 그만두라고 막 이 광화문에서 막 그래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만나본 적도 없지만 가만히 보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사람이 너무 좋은 말로만 착해. 그러니까 민정수석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 왜냐하면 저쪽의 원수들도 그래도 인간인데 말로 해도 다 될 줄로 착각한 거야. 그런데 2년 겪어 보니까 이게 지금 저것들은 다 완전히 간첩들 같은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불 떨어져 가지고 민정수석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서울중앙지검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십니까? 3명 구속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의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의지가 그렇게 안 되면 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우리가 임기 끝날 때까지 지지하지만 이재명 문재인을 처리를 못하고 이러면은 이제는 시간을 왜 흘려서 자기가 당신이 탄핵당하고 이럴 수 있고 당신 탄핵당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되는 거 그거를 앞에 선장이 잘못하면은 안 되잖아요. 이제 선장을 그러면은 우리가 용기를 내게끔 이제 더 이상 국힘당에 대한 미련도 이제는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광화문과 자유우파가 뭐가 특단에 말하자면 용기를 내야 된다. 우리가 네. 용기를 내서 언제까지 국힘에 우리가 뭐 바라고 이렇게 미워도 다시 한번 또 했는데 네. 또 안 되고 이제는 버리고 이게 자유통일당을 확대시키든 아니면 신당이 됐든 윤석열 대통령도로 탈당하라고 압박을 하든 해서 뭔가 이 교체를 시켜야죠. 국민이 원하는 교체를 우리 국민 운동으로 예를 들어서 3.1 운동 같은 게 큰 기폭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설프게 하지 말고 이제 국민이 모두 다 뛰어나와야 된다. 이제는 나와서 이제 이재명 깜빵으로 안 보내면 당신 우리가 지지 못하겠다. 부정선거 수사 안 하면 당신 지지 못하겠다. 이제 네. 국힘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이제 한동훈이고 뭐 원희룡이고 뭐 오세훈이고 이제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다. 이제는 이제 이렇게 하고 나오면요 네. 새로운 영웅이 그 말하자면 민심이 천심이라고요. 네. 윤석열 현상이 처음에 나타났듯이 또 그게 송경호가 이창수가 됐든 누가 됐든 또 나옵니다. 아 민심이 저거구나. 하늘의 뜻이 저거구나. 그럼 내가 이재명을 쳐넣어야 되겠다. 내가 부정선거 수사해서 완전히 300명 금백지를 다 띄워버려야 되겠다. 네. 정계 개표 시켜버려야 되겠다. 하고 수사를 밀고 나오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에게 용기를 줄 수 있게끔 민심이 천심을 움직이게끔 기도하면서 제주도서부터 휴전선까지 다 뛰어나와야 돼요. 이제는 뛰어나와야 돼. 이제는 뭐 국힘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버텨야 돼. 다 버려야 돼요. 한동훈이고 원희룡이고 모세훈 다 버리고 국힘도 버리고 이제는 국민이 이제 3.1 운동 이상으로 일어나서 이제는 이제 다시 바꿔야 돼요. 네. 그러면 윤석열도 쫄아서 수사 들어갈 것이고 이창수도 각오를 다지고 할 것이고 우리가 뭐 어설프게 하면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용기를 내겠어요?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빨리빨리 주제를 바꿔서 탄핵 이루어진다 아닌다. 자, 신혜익 대표님. 윤석열 탄핵으로 간다 안 간다. 지금 저쪽에. 민주당 하는 상황을 보면 네. 결국은 이제 탄핵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아. 예, 왜냐하면 이재명, 조국 다 깜빵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은 탄핵뿐이 없는 거죠. 네. 탄핵을 통해서 살아나려고 자신들이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구잡이 특검을 계속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오히려 우리가 반겨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막아갖고 지금 쟤네들이 거의 한 90석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네. 이 막아서 우리가 막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상황의 반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건 아니고요. 쟤네들이 무리하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애국 우파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총궐기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분명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보수우파 재결집을 한번 노리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쟤네들이 탄핵에 들어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네.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러면 문재인 이재명 구속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연장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어요. 그 깡패들끼리 싸우면은 말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밟아놓으면 일어나지 못하게 밟아야 된다. 네. 어설프게 때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꼭 와서 보복당한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 이런 그 적폐청산의 어떤 신호탄은 결국 끝을 봐야 됩니다. 이재명, 문재인 깜빵에 놓고 저자들은 이제 그 뒤에 이제 탄핵으로 또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은 우리도 이제
정말 큰 마음을 먹어야 된다. 대한민국이 지금 총선 참패로 아마 1년도 안 될 겁니다. 아마 6개월 이후에는 아마 또다시 탄핵의 소용돌이에 빠질 건데 그걸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금 현명하다. 네. 탄핵이 안 올 것이다. 네. 뭐 쟤네들이 준비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또 방어적인 자세, 수세적인 자세로 대비하고 있다가는 또 큰 봉변을 또 당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 니네들 탄핵해라. 우리도 이재명 문재인 깜빵에 쳐놓고 우리도 방어 자세를 확실히 갖춰서 이번에는 뭔가 끝장을 내겠다. 이런 좀 결연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봉규 대표님. 네. 일단 국회에서 탄핵 결의되면 네. 헌법재판소로 가죠. 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심의를 하죠. 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니까 우파가 2명이 더 많더라고요. 유리해요. 예. 그러면 그 기각이 되겠어요, 인용이 되겠어요? 아유 탄핵은 안 되죠. 안 돼. 법적으로 헌재에서 이 구성원상은 안 됩니다. 탄핵은 안 당하는데 네. 이제 지난번하고 달라요. 아. 지난번에는 이제 그 여론에 의해서 헌재 구성원도 아리까리한데 헌재 구성원들이 그룹 말고 나오면서 겁을 먹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헌재 구성원이 달라서 아. 탄핵은 안 당하는데 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가면은 이제 식물 대통령이 되죠. 아, 그렇죠. 탄핵을 안 당해도. 근데 3개월 동안 이제 한남동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어. 이제 그거 전에 어. 우리가 이제 막아줘야죠. 어. 왜냐하면 탄핵을 당하면은 이제 헌재에서 막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무슨 우파에서 누가 바톤 못이요? 지난번에도 맞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협조하면은 맞아. 김무성이나 유승민이가 쫙봤거든요. 내가 좀 대통령 한번 해볼까? 쫙봐. 안 돼. 문재인이 되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탄핵으로 몰아가면 누가 나오든 안 됩니다. 이재명이 돼요. 그러니까 탄핵으로 몰아가기 전에 국민들이 우리가 이 윤석열을 지켜야 돼. 윤석열이 좋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헌정 질서를 지키고 그 다음에 헌정 질서를 위반하는 놈들을 감옥에 쳐넣는데 우리가 앞장을 서야 돼. 이재명, 문재인 감옥에 쳐넣고 부정선거 수사하고 그럼 판을 끝내야 됩니다. 부정선거 수사하면 300명 금배지 다 뛰는데 맞아. 이거 왜 통수인데 이거면 끝나는데요. 그 부정선거는 바로 이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2명이 우파가 많거든요. 인용이 될까요? 그 기각이 될까요? 저는 기각될 거라고 보는데요. 아, 기각. 그 전에 그 국회에서 200석을 만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9명만 저쪽으로 넘어가면 결의가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8명만 넘어가면 8명만? 결의인데 8명? 예, 저는 그거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이봉규 대표 이미 말씀하셨는데 탄핵하고 나면은 자기들은 살 줄 알고 8년 전에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자기들도 같이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지금의 108명 당선자들도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부터 탄핵 의결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되더라도 헌재에서 기각된다고 봐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했지만 자유통일당의 정치 노선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자유통일당이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그 슬로건을 내걸고 선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랜만에 다시 5대 유튜브 생방송하면서 지금 네. 댓글을 계속 보면서 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실망해서 그렇겠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걸 넘어서 비난하는 댓글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적어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핵심 가치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여기 앉아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면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위해서 이렇게 모이고 투쟁하냐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그 이 회의가 다시 내가 지금 수모를 다 하고 있어요. 제기될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한테 사기당했다 그래 글쎄, 나도. 네, 대통령한테 사기 당했으면 아주 잘 당하신 거네. 대통령이 아무한테나 사기 치겠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점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키는 거다. 맞아요. 그거. 이 관점을 분명히 해야 자유파의 행동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님. 저는요. 기각될 것 같아요? 인용될 것 같아요? 저는요. 저 네. 헌재를 아무리 네 사람 박아놔도 아, 거리에서 저쪽 사람들이 훨씬 많고 호호. 지지율이 뭐 한 5% 이래 되면 네. 그 사람들도 시류에 타지요. 그 소용없어요. 아, 그래 이번 토요일 날 나온대요. 민노총하고 예, 그래서- 다 나온대요. 저 그래서 뭐 촛불 헌재 구성원의 숫자나 대통령이 지금 208명, 108명 그 국민의힘 의원들 당선자를 지역별로 뭐 맨날 만찬하고 있대요. 술잔 네. 돌리겠죠. 네, 네. 그 백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한동훈한테 은총 받은 놈들 있잖아. 결국은 어. 지지율이 떨어지고 네. 이제 이 대통령이 국민한테서 버림받는다 싶으면 지금 밥을 1000번 만번 먹여도 다 등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미 없는 이야기고요. 자, 미국 총기협회 이야기를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제일 강한 로비 단체가 전미 총기협회예요. 찰튼 헤스턴이 옛날에 그 회장을 했죠. 미국에 저렇게 총사고로 1년에 한 8, 9만 명이 죽는데 맞아. 왜 총을 갖다가 못 없애느냐. 주마다 상원의원 2명씩을 뽑는데 맞아. 미국 상원에서요. 총기 찬성하는 주의 주민들이 로비하는 거지. 로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각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당선돼 가지고 가면 총기 이렇게 소유 금지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상원이 주별로 2명씩 네. 이 머리 숫자 인구하고 관계없이 해가지고 50개 주에 2명에서 10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 네. 윤석열 탄핵은 저는 불행한 일이고 헌정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본인이요. 이제 보수 지지층 아스팔트에 약속을 해야 돼요. 내가 저기 이재명이하고 문재인이 깜빵 보내다 죽을 거니까 당신들은 나를 막아줄 거냐. 그 약속하기 전에는요. 공개적으로. 지킬 필요 없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약속 분명히 해라.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 돼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한두 주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정선거는 100%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자, 제일 피해를 본 당이 자유통일당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게 빵표 나온 지역이 73곳이야. 그 다음에 한 표 나온 지역이 100석이야. 이거 뭐 위로 띄워요. 위로 띄워봐요. 이게 이거든. 2표, 3표.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동안에는 북한 아들이 이거 다 장난치는 건데 중국하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법적으로만 싸웠어요. 지난 4.15 총선 이후에 4년 동안 싸웠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문의 조직이 전국으로 다 돼 있잖아요. 전국에. 예? 선거구별로 실행위원장이 딱 장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동네별 3,518개 동대표를 세워서 대표만 세운 것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해왔다고요. 3,518개. 돈을요, 작년 1년 동안 예산을 1,000억을 들어가면서 훈련을 해왔다고. 그런데 전국에 동대표들이 다 있는데 빵표가 나왔다. 빵표. 이래서 이게 이번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전수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지금 이제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봉규 대표님이 제일 기뻐할 시간입니다. 드러났는데 세상에 빵표 나온 지역에서 20표가 더 찍었다고 가서 증명서까지 띄워온 사람이야. 나 여기서 투표했다는 거 증명서 띄워달라. 띄워주더라고 그게요. 그 부산의 금정구라든지 그 다음에 광양에 있는 그 제2투표소 거기서 빵표인데 거기서 지금 30명도 더 나왔어. 지금 우리는요 전라도고 뭐고 간에 전국에 조직이 다 돼 있잖아요. 더 웃기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저기 하남 있죠. 하남. 하남의 추미애 지역에서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 내야죠. 그 다음에 투표인 명부에 사인해야죠. 해서 그러면 투표 2장을 받아서 하나는 지역구, 하나는 정당 투표를 받아서 투표를 한 그 투표 그 나중에 계수한 숫자가 사람 처음에 들어간 숫자보다 어떤 데는요 120%가 더 많이 나왔어. 아니 선거를 접수해서 들어간 사람 숫자보다가 개표한 숫자가 120%가 더 나온 지역도 있고 전국에 한두 군데가 아니요. 그러면 우리 이봉규 대표님부터 제일 여기 열받아 있으니까 이거 부정투표 한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선거는 이건 증거가요.
이건 말고도 너무 안 돼. 이건 이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못했다. 그러니까 자유통일당도 마찬가지예요. 정광훈 목사님도 오늘 이 방송을 이제 와서 부정선거를 안 하고 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저거부터 시작인데 다른 거 이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거를 해놨는데 저거에서 결과가 뒤집어졌는데 자유통일당이 빵표가 나왔는데 윤석열이 어쩌다 한동훈이 어쩌다 뭐가 어쩌다 백약이 무효고 논의할 게 없는 거를 우리는 논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마찬가지로 저 정부도 지금 그렇고 선관위가 왜 저렇게 선관위하고 대법원하고 같은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보세요. 북한에서 드디어 군 장성까지 이메일 싹 해킹해 갔어요. 며칠 전에 나온 뉴스에 법원 1테라바이트 정보 싹 빼갔어요. 그 전에 작년에 나온 거 국정원에서 선관위 8번 북한에서 해킹했다. 아니 이 나라가 됐는데 모든 길은 하나입니다. 외통수. 부정선거 못 밝히면 이 나라는 끝이고 북한에 넘어가는 거예요. 쟤네는 아니 무혈 먹을 수 있는 게 부정선거인데 무혈 지금 거의 다 먹었어요. 지금 먹었잖아요. 이재명으로 지금 먹었잖아요. 다음 대통령 선거로 판 끝내려고 그러는데 부정선거만 안 하면 100번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부정선거만 하면 다른 거 필요 없이 이걸로 판 끝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만 잡으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압박을 해서 부정선거 수사해라. 증거는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럼 300명 다시 선거 시작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전선거 봉투에 넣습니다. 관내 사전선거. 그렇지. 봉투에 넣잖아요. 오스트리아에서 봉투 뚜껑이 요게 열렸어요. 이게 닫혀야 되는데 열린 게 5장이었어요. 대통령 선거입니다. 5장. 이 안에 내용과 상관없이 선거의 무결성이 위배됐다. 선거 다시. 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소쿠리가 수십만 장 나오고 예미 뭐 CCTV 오니까 뭐 다 나오고 저런 거 선거인 명부 다른 게 다 나오고 자유통일당 뭐 다 나왔는데도 그냥 왜 선관위 조직하고 대법원 조직이 같으니까 재판 가봐야 소용없으니까 저지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유일보하고 자유통일당이 자유일보가 자유통일당 까겠습니까? 그렇지. 조선일보가 TV조선 까겠어요? 그렇지. 같은 조직인데? 그렇지. 아이 안 된다니까. 이제는 때려 부시는 수밖에 없어요. 저 신혜리 대표님. 예. 이제 저 부정선거는 100일하에 다 드러났어요. 제일 큰 게 뭐냐면 투표인 숫자보다가 나중에 투표 그 결과 숫자가 더 많단 말이야. 예. 어떤 거는 120%가 나왔단 말이야. 예. 이거는 사람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유령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와서 투표. 그런데 이제 대책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요? 이 국민의힘이 네. 사실 제가 이제 박대출 의원하고 함께 이제 입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된 건데 수개표, 대만식 수개표. 그게 네. 정답이야. 그 방법뿐이 없다.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수개표를 해야 된다는 말들은 나왔지만 실행을 못하는 이유가 이준석이가 뭐 부정선거 얘기만 했다고 하면은 정신병자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수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고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전선거 직인 날인과 관련해서 이걸 문제를 삼았는데 어느 순간 또 뒤로 빠져가지고 그거를 또 실행을 못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사회 혼란까지 가중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부정선거의 진실 규명 작업도 작업이지만 중요한 거는 수개표 선거로 갈 수 있는 운동도 병행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대만식으로 하면 돼. 예, 국민의힘의 상당수 의원들을 설득해서 수개표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끔 우리가 입법 활동을 분명히 해야 되고 자유통일당이 거기에 좀 많은 부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단 벌어진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더 잘 알리냐, 문제 의식을 어떻게 주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예. 지금 60% 이상 다 알고 있는 게 여론조사 나왔어요. 여론조사에서 이제 부시느냐 안 아니, 부시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부정선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셔야 더
심각하게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활동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이런 이것을 생각이 우리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하여 아주 미개한 방법으로 전국의 투표소가 14,000곳입니다. 14,000곳별로 위원장을 세워가지고 우리는 재투표를 했어요. 이번 한 주일 내내 했습니다. 재투표를. 와서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은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써달라 했더니 100% 부정선거가 14,000곳에서 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증거가 뭐냐 하면은, 자, 고 박사님, 먼저 번에 선거한 것이 지방자치선거 한번 했잖아요. 네. 했을 때 그때는 지방자치선거 때는 부정선거를 안 했어요. 북한 애들이 해킹을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지역에서 투표한 숫자 있죠. 그 비율하고 그 다음에 저 사전투표 있죠. 사전투표가 지역의 투표가 이긴 사람이 뒤에 사전투표도 그대로 이긴 거야. 지방 유일하게 먼저 번에 그 지방자치선거에서만.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지방 현지 투표, 지역의 투표는 다 이겨놨는데 뒤에 그 먼저 투표, 사전투표 있죠. 사전투표가 개봉되니까 이게 거의 90%가 뒤집어진 거야. 전라도 빼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전 투표를 가지고 지금 부정 투표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논리 비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유파가 민주당 그 종북 주사파들은 사전 투표에 올인했어요. 네. 올인했는데 우리 자유파는 사전 투표하면 부정선거에 악용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사전 투표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전 투표를 했고 또 그거를 영상을 통해서 알리면서 일종의 사전 투표 캠페인을 했잖아요. 국민의힘 그 후보들 전원 다 사전 투표했어요. 사전 투표 하라고 캠페인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자유파의 일각에서는 사전투표 절대 하면 안 된다. 본투표 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사전투표에 좌파들처럼 이 올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전투표만 딱 투표함을 깨면 우리가 이기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다 졌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부정선거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논리 비약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먼저 지방자치선거는 맞았는데 아니 그거는 일치했거든요. 2년 전에 지방자치선거는 선거구도 다 다르고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자면 그때도 사전투표 있었거든요. 아니 물론 있었죠.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들고 가면 네. 이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대로 싸우는데 동력이 잘 안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보세요.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정말 2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정권을 교체한 게 1960년 4.19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정말로 있었다고 하면 그 정도 목숨 걸고 싸워서 뭐 이 투쟁을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정말 목숨 걸고 투쟁을 해야 될 그 상황으로 가는데 이 사전투표에서 다 졌으니까 이런 정황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오히려 그 자유통일당이 0표, 1표 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걸 오히려 우린 저는 전수조사를 했더니 예, 그러니까 다 그거- 뒤집어진 예, 거야. 그것은 저는 네. 정확한 상당한 근거를 갖고 우리가 추진할 수 있고 네.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법부에다가 선거함 투표함 보전 신청을 한다든지 네. 하는 방식으로 싸움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다 해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뭐 해놓으신 거 제가 알아요. 음. 그거 하고 사전 투표에서 다 졌다. 이거는 뭐 뭘 갖고 사법적인 그 투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두환 정권 때 이 감옥살이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살이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예? 그 지금 뭐 이 투쟁을 제가 겁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리 지를 게 아니라
전 국민적인 부정선거 규탄 투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조금 더 확보될 필요가 있고 네. 사법적 절차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네.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판단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부정선거를 하면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북한을 상대로 합니까? 아니죠.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이재명을 상대로 합니까? 첫째는 대통령에 대해서 상대. 그러니까 이게 자유파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정선거 책임을 물어서 부정선거를 했다 그러면 퇴진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이걸 밝혀 달라는 거지. 아니 그러면 밝혀달라고 청원을 하면 그렇죠. 막 그건 좋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수사를 해달라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그렇죠. 아니 투쟁이라고 이건 하는 무조건 게 중앙선관위죠. 중앙선관위. 하여튼 그냥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4.15 총선에도 부정선거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변호사 16명이 4년 동안 투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법부에서 규정이 딱 돼 있어요. 네. 선거 재판은 6개월 안에 규칙하게 돼 있죠. 1심이 되도록 해 있단 말이야. 네. 그런데 4년 동안 안 하다가 이번에 총선이 이루어지기 한 달 전에 대법원에서 한번 기각으로 딱 끝내버렸어요. 네. 이게 도대체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야.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우리 황장수 소장님한테 예, 저는 뭐 물어볼게요. 부정선거 아니 요거 내가 한마디 물어보고 지방자치 선거 있잖아요. 예. 그때는 사전 투표하고 또 그 실제 투표한 거 있죠. 예. 이것이 비율이 같았단 말이에요. 예. 그때는 같았는데 이번에는 왜 사전 투표에는 다 전라도 빼고는 우파가 이겼다가 왜 뒤에 사전 투표를 개봉하니까 그것도 추미애 지역은요 보면 추미애 지역 그림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가? 이거는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더블로 돼 있어요. 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전체 동네가 다 이겼어요. 저 보세요. 추미애 지역이거든요. 빨간색이잖아요. 저거 다. 근데 강일동 한 개만 이 추미애가 이겼단 말이야. 이겼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났냐. 투표한 사람 숫자보다가 개표해서 발표한 숫자가 더 많이 나왔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자, 저는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공정하지 않다. 저도 정당을 해본 입장에서 그렇게 봐요. 또 원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법기관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뭐 그걸 뒤집으려고 한 판결을 잘 안 합니다. 예, 그런 게 기본적인 한국의 속성인데요. 뭐 저나 고성국 박사님은 부정선거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좀 뭐 댓글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부정선거를 당한 사람이 네. 그 정당이 부정선거를 갖다가 말해야 부정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2020년 총선에 보면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고 가만히 남들이 있어. 떠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정선거라 그럼 맞아.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내가 무시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 부정선거한다고 돈을 수십억 걷어 가지고 제대로 된 그걸 국민한테 하나도 입증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받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 내가 봐도 많이 이상합니다. 자유통일당이 펴놓은 거는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당락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통일당이 투표함 증거 보존을 해놓은 데를 네. 개표를 해가지고요. 물론 재개표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갈 거니까 모금을 하더라도 개표를 해서 자유통일당이 빵표라고 넣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제일 의심이 많은 우리 한 몇 가처분 군데를 이미 다 해놨어요. 예, 그게 네. 까서 네. 그렇게 된 부분이 한 10군데에서 만약에 빵표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그게 우연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문제를 삼아서 네. 본격적으로 선거 제도를 고쳐야 된다고 봐요. 네. 선거를요 이렇게 며칠씩 하는 나라도 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대만식으로 가야 그러니까 돼. 그렇게 대만식으로. 하면요 아예 투표할 때까지 한 달쯤 기간을 줘서 네. 한 달 안에 투표하라는 게 낫지요. 그럼 99%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투표하는 날이 휴일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이 제도가 문제가 있는데 네. 이걸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게 예. 국민의힘이 합의해가지고 정한 거지 룰을 갖다가 민주당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기하로 해서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네. 선거 때만 반짝 부정선거하다가 끝낼 게 아니라 네. 다음에 고쳐야 될 제도를 네. 이 아스팔트 진영에서 뭐뭐다라고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계속해 가서 법을 고치도록 해야 되겠죠. 네. 저기 자, 제가 한 말씀만 네. 드릴게요. 네. 제 그 위로 말씀은- 띄워줘봐. 위로 제 띄워줘봐. 말씀은 뭐냐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방송실 요 위로 띄워줘봐. 네, 자유통일당은 지금 전 지역에서 자유통일당 표가 하나도 안 나왔다. 안 나온 지역이 있다. 방표 공표. 전역이 예, 그런데 이런 세 곳. 실제로 전수조사 해보니까 안 그렇다. 그거 제가 그렇죠. 충분히 그 부정선거 주장을 할 만하다고 제가 네. 인정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네. 더 많은 사람들은 네. 어떻게 지역에서 다 이겼는데 이 사전투표에서 다 질 수 있냐. 이거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의 캠페인 책임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어요. 뭔 말인지 사전투표에 올인을 하지 말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 아니, 그건 그러니까 다, 예. 그것만 가지고 부정투표라고 좋아요. 얘기를 하면 대중적 설득력이 그렇죠, 떨어진다는 그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은 맞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까지 한 거니까. 그래,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오해없기를 바라고 고성구 박사님이나 황 소장님이 부정투표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제일 확실한 게 뭐냐 하면은 투표하러 들어간 숫자보다가 나중에 투표 결과 개봉한 표가 더 많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고 미국이요 티톡을 금지했지. 금지하는 법안을 지금 냈죠. 금지. 중국의 회사 예, 티톡이요. 네 금지했습니다. 이게 결국 먼저 번에 이제 부정선거 의심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그 미국까지도 중국과 북한이 조작을 한다 하는 의심 때문에 티톡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느 회사가 남의 나라 회사가 와서 그걸 니들이 강제로 팔어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미 벌써 여기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고 이런 상태인데 물론 이제 대책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 전 유럽이 다 동의했어요. 대만이 하는 걸 보고. 그날 수개표 그 현장에서 투표 시간 딱 끝난 뒤에 땡 하고 거기 안에 줄 서 있는 사람 투표 끝난 뒤에 바로 까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대만처럼 바로 현재 바로 정작 써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해답이라고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렇게 유럽이고 뭐고 다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 선관위도 다음 선거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괜히 의심받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선관위가. 예. 근데 여기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말 들어봐요. 내가 윤석열한테 사기당한 게 아니고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봐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 부정투표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중앙선관위가 헌법 단독기관이라고 그 단독기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못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는 토요일 날 강화문에서 4.19, 5.16 혁명의 정신으로 우리는 맞짱 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부정선거뿐이 아닙니다. 192석이요. 이거는요.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답이 한번 보여줘봐.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위원이에요. 위원. 연방제 통일로 간다. 이게 6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 보세요.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정신 위원이라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것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3대 대통령을 통하여 만들어진 이 정강정책이야. 이거는 헌법적으로도 위원이라고. 근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 정당 정강정책은 더 한심스러워요. 거기는 이승만 박정희 얘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참 말씀. 아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결국 만들어낸 최종 결과 위기가 수백 번 왔지만 우리나라 건국사에서 대표적인 위기가 뭐냐? 45년, 48년에서 이승만과 박헌영과의 싸움. 그게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이겨가지고 건국이 되었고 두 번째 위기는 4.19가 일어나서 이승만이 하야했을 때 장면 정부, 우리 정치학 박사님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1년도 못했죠. 장면 정부. 네. 그때 개판이 됐잖아요. 나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었거든. 1학년 때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반별로 모아가지고 데모를 시키는 거야. 이승만 물러가라고.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그건 정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장면 정부는. 그래서 박정희 소장이 딱 나와가지고 5.16 군사혁명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늘 강화문에서 주장하기를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다. 근데 박정희 때 깜방 갔었죠. 전두환 때 갔습니다. 아, 참.
전두환 때. 박정희 때는 깜방까지는 안 가고 네. 파출소를 들락거렸고요. 요즘은 저 전두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즘은. 지금 뭐 전두환 얘기를 네. 해야 될 때입니까? 아. 저는 제가 제 고승우 TV에서 제가 전두환 때 2년간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살이를 했는데요. 2년을 하셨구나. 네, 했는데 아니, 많이 하셨네. 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게 제 고승우 TV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전두환이 그 박정희 이 사후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쨌든 수습하는데 절대적인 공을 세웠다. 와. 그리고 두 번째 네. 전두환의 이 통큰 정치로 6.29라고 하는 이 타협적 점진적 민주화를 가능하게 결단을 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 권위주의 독재 정권에서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 피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네. 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 정치적 후퇴와 퇴행을 굉장히 많이 겪는데 전두환의 위대한 결단으로 그 거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민주화 이행이 가능했다. 그 점에서 역사에 매우 중요한 그 공헌을 세웠다. 제가 그런 식으로 그렇구나. 저를 감옥에 보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그 역사적 평가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김문수도 비슷해. 뭐, 자기 깜빵 보낸 그렇죠. 사람에 예. 대해서. 네. 요즘 야 그런데 진행 대표님. 예. 결국은 이제 뭐 전두환 얘기 다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인데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 그렇죠. 효과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데 그때 박정희가 5.16 혁명 안 일으켰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했을까요? 아마 더 혼란스러웠을 텐데 네.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이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업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고 살고 있다. 풍요롭게 살고 있다. 근데 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가 네. 얼마나 치렀을까? 네. 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하나 변변하게 없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하나 변변하게 없고 이분들의 역사적인 평가 작업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 네. 그건 바로 지금 역대 보수 정권이 잘못해왔다는 거를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거기에 엄청난 신경을 썼어야 되고 국민적 총알을 모아야 되고 네.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써오지 않았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번듯하게 세우시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또 이번에 또 이승만 대통령 다큐멘터리도 또 100만을 돌파하면서 분위기는 아주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총선에도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부분이 네. 있었는데 역시 다시 네. 좌파들의 기세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다시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넘어와서 좀 어색하긴 한데 네. 부정선거 작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좌파들은 요만한 문제도 엄청나게 확대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걸 갖고 싸우는데 이 우파 특히 이 국민의힘은 우리 보수 애국 세력들이 원하는 거 여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예?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얘기하고 있고 네. 국민의힘이 먼저 주제를 들이밀고 이거 같이 함께하자 한 적이 없습니다. 부정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이제 소명이 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져야 될 집단이 아닌가. 그전 저는 그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변경되든 뭐 그 이름을 다른 거로 바꾸든 국민의힘은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져야 될 집단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새롭게 보수 우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부터 도모를 해야 된다. 그 중심에 자유통일당이 있고 또 그 중심엔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이 있다. 이번 선거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참 쓰라린 맛은 봤지만 이게 시작이다. 60만 대군 플러스 저는 한 200만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부정선거로 날아간 140만 표까지 우리가 다 생각해서 이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광화문에서 세를 모으고 이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갈 길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뭐 멀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그냥 무조건 광화문에 나오는데 혼자 나오시지 마시고 주변 지인들과 함께 나와야 되고 또 더 나가서는 진짜 주변에 있는 모든 동호회 회원이든지 뭐 하여튼 자기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끌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KBS 오전에 하는 고성국 라디오 듣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 방송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KBS 라디오 방송. 자, 근데 지금 사실은 6.25 전쟁, 북한은 건국 후, 그러니까 해방 후에 한 번도 남한의 적화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10월 폭동부터 27 폭동,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 여수 반란 사건 끊임없이 계속 해왔는데 결국은 6.25가 가장 물리적으로 김정일이가 직접 그 전희한테 한 말이 녹음돼서 온 게 있잖아요. 있는데 남조선에서 내려와 달라고 해서 우리는 내려가 준 거다. 김정일이가 그렇게 전희한테 직접 그 녹음을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물리적인 전쟁은 불가능하니까 남한 안에서 북한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바꿔서 통합당 사건, 민중당 사건 계속하여 추진했고 제일 가까이 했던 게 이석기 정당 했는데 이번에 이루어진 이재명 정당은 이석기 정당보다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이재명의 일당이 되었고요. 네. 이재명이는 뭐 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2010년에 성남시장에 갈 때 이 주사파하고 연대를 해서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또 많은 자리배 또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난번에 방북을 하겠다고 그 김성태를 통해 가지고 돈을 갖다가 좀 뭐 100만 불 북에 보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곧 재판 회부되겠지만 이런 것들로 봐서 두 사람의 성격은 명확하죠. 근데 지금 좌파는 결국은 한국의 박정희, 이승만까지를 포함한 모든 역사를 부정합니다. 부정해. 그 이전에 이제 좌파나 구민주당은 공과를 갖다가 뭐 07 과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데요. 얼마 전에 보면 5.16이 있었는데 5.16 혁명일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한 데 하나도 없고 5.16할 때는 대통령까지 가서 환영하잖아요. 4.3 때도 보면 뭐 성대하게 기가 막혀. 사상 기념식도 그렇게 하잖아요. 기가 막혀. 얼마 전에 그 수사반장 1958에 보니까 그 수사반장이 뭐 이 학도병으로 끌려가가 6.25 때 뭐 양민 학살에 이렇게 관련되는 것처럼 그런 거를 슬쩍 타놨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승만 시대 1958년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라는 또 OTT 채널에서는 삼식이 삼촌이라는 걸 아는데 거기 보면 이승만 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부패가 판을 치는 시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미디어를 통한 이 어떤 이 규정이 이렇게 왜곡되는 규정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건 뭐 하냐는 거죠. 재밌는데 좀 전에 황 소장님 말씀하신 그 드라마 보면서 저도 우연치 않게 봤거든요. 뭐 주식 사기를 치고 막 이러는데 그 형사 하나가 그걸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부정이 판치고 공권력이 말이죠.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는데 형사 하나가 그거 어떻게 잡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주제를 가지고 뭐 수사반장이니 뭐니 해갖고 이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또 거기에 또 최불암 씨가 잠시 등장합니다. 아마 그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문화가 썩어도 이렇게 썩었고 역사를 왜곡해도 이렇게 왜곡할 수가 있냐. 정말 진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업적과 역사적 평가 이것마저도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 정말 이 자유통일당이 여기에 진짜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좀 싸워야 되지 않을까. 근데 드라마 보고 있다 하도 열받아하고 저도 공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기 예, 오늘 저 때문에 우리 운영진이 뭐 좀 비난 댓글 관리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저에 대해서 어떤 비난 댓글이라도 지우실 필요 없어요. 맞아. 그리고 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댓글에서 제가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놔두시고. 역시 박사님이야.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 후까지 지금 계속 지금
떠나지 않고 있는 화두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광화문 세력이 말이에요. 네. 자칫하면 이게 주변 세력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종북주사파와 투쟁이 왔어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은 건국과 근대화와 민주화를 다 우리 자유파가 했잖아요. 맞죠. 자유파가 이루어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유파는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에요. 1945년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인데 그런데 뭐 선거에 한번 졌다고 뭐 어떻게 한번 했다고 이게 자꾸 우리를 스스로 주변화시키고 있는 건 아니냐. 주변화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소수의 이 왜소한 세력으로 찌그러들면서 우리 아닌 모든 세력을 다 적대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북주사파를 적대적으로 보는 거는 그건 정당해요. 맞아요. 앞으로도 적대적으로 봐야 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까지 이걸 적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거의 90대 10의 싸움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근대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이 도도한 흐름에서 우리 스스로가 주변화되면서 이게 왜소화돼 버리는 거라고요. 저는 광화문 세력이 그렇게 왜소화되려고 광화문에 나온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북주사파 세력과 투쟁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광화문 혁명을 한 거고 그 광화문 혁명에 당시 용기 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당시의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으로 나오게 견인을 함으로써 자유한국당과 우리 자유파 세력이 하나가 돼서 종북주사파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비록 국민의힘으로부터 뭐 손절을 당하니 뭘 당하니 해도 여전히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류다라고 하는 그 주류적 시각을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류적 시각에서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선봉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쨌든 그 큰 흐름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당장 마음에 안 든다고 답답하다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국민의힘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사실은 뭔가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대한민국 주류로서의 당당함과 건강함을 자칫 잃어버릴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제가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 그런 말씀을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 목사님 제가 짧게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저 대안을 좀 말을 할게요. 네. 지금 이제 대선까지 3년 남았어요. 뭐 지방선거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대선에서 또 실패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4년 남았을 때 안보, 동맹, 경제, 사회 정책 그리고 좌파 척결에 대해서 지금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전부 디테일하게 압박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갖다가 견지하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촘촘하게 거물처럼 낚아놔야 된다. 그래 하지 않으면 또 다음 대선에 가서요. 또 슬그머니 그냥 이 자기 정체성이 없이 나는 국민의힘이 보수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 저런 보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보수로서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김경률 때문에 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문에. 진짜 이 이제 몇 남지 않은 한국 보수 세력이요 힘을 키워서 저 구체적으로 각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각서를 받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을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벌써 2시간 다 돼서 이제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한가한 말을 한까지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토요일 날 드디어 192석을 가졌기 때문에 박근혜를 한번 탄핵해본 재미가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민노총 총출동한다 그럽니다. 가문으로. 정교조 총출동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총출동을 해서 촛불 시위를 시도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광화문은 사실은 뭐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지도자들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생명은 행동이거든요. 행동인데 우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때에 문재인이가 북한에게 포섭된 나는 간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깜빵 3번 갔다 왔는데 100% 다 무죄가 됐죠. 난 지금도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봅니다. 태어난 출생지도 다 거짓말이에요. 저 거제도 아니에요. 아니,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가기로 3대 대통령이 가서 사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그건 실현되는 거야. 그때 내가 한기총 대표장이 되어서 이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문재인이가 신영복에 대한 발언하는 걸 보고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중간에 나가버렸잖아요. 일본의 아베도 중간에 나갔잖아요. 이런 연설들하고 여기 왔냐 이거야. 내가 그걸 제일 먼저 잡아냈어요. 그래서 나는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난 직무유기죠. 그래서 내가 강화문으로 운동으로 뛰어나갔고 거기에 태클에 걸려서 결국은 대한민국 생명이 그때 사실은 연방제로 갔어야 되는 거야. 갔어야 되는데 5년 연기됐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벌써 지났죠. 이제 문재인 이 윤석열 3년 남았거든요. 3년 남았는데 이번에 192석 했어요. 이제는 얘들이 행동으로 굳히려고 이번에 강화문으로 다 뛰어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저쪽 애들이 다 촛불 시위로. 박근혜를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강화문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을 찍은 64만 명은 다 나와야 됩니다. 토요일날 강화문으로. 국가가 없는 개인이 어디 있어요? 국가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30만 목사들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살라고 하지 말고 당신들 말이야. 응? 국가가 없는데 무슨 교회가 어디 있어? 30만 목사들 다 나오고 25만 장로님들 다 나오시고 세례 받은 사람 당신들이 세례를 왜 받았어? 1700만이야 1700만. 오늘같이 이 대한민국이 한가롭게 계속 갈 것 같아요? 아니 연방제로 한번 가봐요. 북한의 연방제로 가면 교회가 어디 있고 여러분 세례교인들이 어디 있어? 그러므로 다 나와야 되고 특별히 군번을 가진 1200만 제한군의 회원들 군대 생활을 왜 했습니까? 군대 생활을 결국 끝에 가서 대한민국을 북한한테 갖다 바치려고 군대 생활 3년 고생하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군번을 가진 사람들은 1200만, 함께 사는 부인들 2500만, 자녀들까지 3000만. 나라가 있어야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아이 정나온 저 새끼는 말이야 맨날 뻥만 쳐 겁만 줘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협박해가지고 강문으로 나오게 하려고. 두고 보세요. 내 말대로 되나 안 되나. 쟤들은 행동에 들어갔다고 이미 법적으로는 192석 만들어 놨어요. 근데 법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행동하기 위해서 이번에 강문으로 나오니까 우리들도 행동으로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뛰어나와서 일단 나라를 지켜놓고 그 다음에 뭐 정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거지. 아니 지금 연방제로 북한에 가면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지금? 북한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마무리 한마디 좀 하시고 너무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마치려고 했는데 황장수 대표님부터 마지막 발언. 나라 네. 참으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차분하게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이제 다져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뭐 여태까지 국가를 위해서 아무런 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나 시청자분이나요. 그런데 정말 힘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하 국민의힘 전부 이 위기를 적당히 넘어가려 하지 말고 자신부터 이 위기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결심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아스팔트 보수도 전부 동참해서 이 헌정이 중단되지 않고 지켜내자라는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메신저 사건 또 무슨 뭐 박영순이 양정철 사건 이런 이야기가 근처에서라도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고성 박사님 마지막 말씀도. 이긴 다음에는 자주 안 만나도 돼요. 근데 지면 그렇지. 만나야 되거든요. 맞아. 왜 졌는지를 정말 냉정하게 해부하고 그렇지. 그리고 그걸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직후에 이 자유우파 5대 유튜브들이 급하게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 실제로 연락도 제가 드렸죠. 네. 네, 그런데 모임이 자꾸 늦어져서 네. 사실은 좀 걱정이었습니다. 네. 많이 좀 늦었지만 네. 그래도 오늘 네. 우리 정광훈 목사께서 네. 이렇게 5대 유튜브 네. 함께 하는 네.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음. 네, 오늘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대표님. 예, 선거 전에는 이제 국민의힘과 갈등을 하면은 분열된다 이랬는데 선거 끝났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선거가 없죠. 물론 뭐 지방선거는 있지만 저는 4년 동안 우리 광화문 세력이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 세력을 더 키워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분열이 아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개헌 저지선, 개헌을 막는 역할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예, 뭐든지 할 수 없는 정말 한심한 그런 당이다. 네. 예, 역할이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해 나갈 일들이 많죠. 네. 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도와주는 건 박수 치는 일뿐이 없습니다. 솔직히 뭐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탄핵이라든가 이런 걸 막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 지금 하고 있냐? 당에서 지금 오늘 최상병 특검 얘기 나왔는데 뭐 당에서 일부는 뭐 손들어서 최상병 특검 통과시켜야 된다. 뭐 이따위 소리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역할은 앞으로 2년 동안 거수기 역할뿐이 없고 박수치는 역할뿐이 없다. 그러면 싸우는 역할 누가 해야 되냐? 바로 광화문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이 해낼 수뿐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되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위기입니다. 예.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고 그 세력을 보여줄 때 민노총이라든가 종북 좌파 세력들이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또 탄핵 카드도 쉽게 꺼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셔야 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자유통일당과 정광훈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저 토요일 날 그 광고 내일 조정동에 나오는 광고를 위로 한번 띄워주시고 이제 5.16 혁명 정신으로 광화문에 총집결하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한국 근대사에 이승만의 그 45년부터 48년까지 그 다음에 박정희의 그 5.16 혁명 이것이 대한민국을 유지시켜 왔는데 이 정신으로 내일 광화문에 저 토요일 날 총집결해 주시고 오늘 같이 이렇게 5대 유튜브의 이 방송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진행을 하도록 내가 우리 대표님들한테 요청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내가 또 이제 각 유튜브에 내가 출연해 가지고 내가 거기 가면 이제 나는 이제 공격적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거기 가면 고성국 TV님이 수비를 해야 되고 내가 공격을 해야 되니까 나 불러주시고 또 저 한강수 저 대표님 TV도 저를 불러주시고 신혜희 대표님은 뭐 내가 언제든지 간다 그러면 언제든지 오라고 감사 하니까 바로 뭐 강건도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쭉 다니면서 저는요 목표가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수비가 아니에요. 수비가 그냥 대한민국을 지키자가 아니고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통일을 하자. 나한테 찾아온 이 사회수석한테 이렇게 말했어. 나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트럼프가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되면 주한미군 뺀다 그런다. 뺀다고 공식 선언을 했잖아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자유통일을 먼저 해내자고 내가 나한테 찾아오는 수석들한테 강력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님한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모르고 하여튼 간에 우리는 저도 뭐 인생 살 만큼 다 살았고 이제 아무리 길게 살아도 나는 10년 이상은 못 살 것 같아. 내 몸 상태를 봐서.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목사가 돼가지고 또 광화문에 내가 총사령관이 돼서 자유통일 못하고 내가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받아주겠어요? 넌 나가라 그랬지? 그래서 나는 자유통일에다가 전체 인생을 걸고 진행을 하고 또 유튜브를 내가 쭉 다니면서 계속 국민들을 사실 이 자유우파 이 유튜브 지금 5개 유튜브가요 국민들을 계몽하는 거예요.
누가 개몽합니까? KBS가 합니까? 아니, 저 KBS 가시게 됐으니까 이제 개몽하게 생겼네. 그 다음에 조중동이 합니까? 누가 개몽합니까? 국민들을 도대체가 이것으로 방송을 이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 감사드리고 모든 각 TV에서 중계방송 다 했으니까 또 오해가 있는 분들은 우리 각 대표님한테 물어보시면 다 또 해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